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갑네. 이렇게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저 의원님한테 한번 공식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세요? 정치 안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네. 계속 어려운 길만 갔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좀 편한 길도 가시고 좀 배지도 다시고 국회에 근데 들어가서 의원도 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이 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죠? 근데 그 의원이 돼가지고 내가 독립적으로 내 의사대로 만약에 일을 못한다. 그럼 그 대해서 뭐예요? 왜 하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왜 정치를 시작했지 이 생각을 요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편한 길 가고 싶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죠? 예,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길을 택했기 때문에 택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왕 어려운 길을 택해서 하는 김에 그냥 일관되게 하는 게 맞지.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해서 정치에 왔는데 그걸 편하게 한다? 그거는 차라리 그냥 민간인으로 있는 게 훨씬 낫지. 근데 SNS 글 쓰신 거 보면은 제가 봐도 좀 위태위태해요.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뭐 그런 거 각오하고 하는 거죠. 각오하고요? 네. 내년 총선 출마 안 하세요? 뭐 그것도 제 옵션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2번 했잖아요. 네. 2번. 세 번 국회의원은 2번 할 만큼 한 거고. 네. 3번 한 번 더 하면 또 국회의원 하면서 또 3선 중진이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겠죠. 그리고 저도 그걸 통해서 뭔가 답답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싶은 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모순이 뭐냐면 딜레마가 그냥 막 줄 서가지고 된다 한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오히려 계속 하면서 욕만 먹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럴 거면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일단 걱정됩니다. 네. 알겠어요. 우리 이슈 좀 다뤄보도록. 또 길이 생기겠죠. 네. 항상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한번 다뤄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이 보는 가장 큰 이유 뭡니까? 민주당이 개판 치고 있으니까 가장 크죠. 개판이라는 단어는 좀 부적절해요. 너무 심했나요? 조금 좀 실망스러워.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네. 일단 김남국 사건인가요? 김남국 사건 크죠. 왜냐하면 20, 30대가 등을 돌렸을걸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총선 때, 총선이 아니라 대선 때만 해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힘 지지를 열렬하게 맞아요. 했었죠. 그죠? 여성들은 조금 많이긴 했는데 그래도 꽤 지지했어요. 여성들도. 그런데 이제 그 정권 잡고 이제 대선 이기고 난 뒤부터 이제 여러 가지 69시간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행태 자체가 너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네. 그죠? 또 당내에서 막 찍어내기 이게 웬일이야 막 거기다가 물론 다 이제 이런저런 호불호가 있지만 젊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팽하고 이런 걸 보면서 역시 다르지 않구나. 결국 그냥 기성세대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서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민주당을 쳐다봤죠. 네. 그리고 일부 가기도 했고 지지도 하고. 근데 이번에 그냥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사태 크다. 큰 것 같아요. 아마 그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됐을 거예요 아마. 다른 긍정적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좀 잘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잘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실수를 좀 줄였다. 그것도 수동적인 요인이네요. 이번에 어쨌든 G7 가서 크게 무슨 호전적인 또는 이제 하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말 했어. 어떻게 해. 이런 게 어쨌든 없었죠. 네. 약간 좀 찜찜한 것들은 있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근데 그것도 아마 보통 때 같았으면 무슨 발언을 했을 것 같은데 발언을 신중하게 이번에 하셨죠. 발언을 자제를 하신 건지 아니면 또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G7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바빴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래서 별 이벤트가 없었어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지금
그 셧다운 맞아요. 될 위기에 네. 처해 있잖아요. 미국 예산이. 그래서 지금 공화당하고 지금 협상하느라고 바빠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좀 더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의회의 어떤 힘이 엄청 세죠.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부결시키겠다. 그러면 완전히 셧다운 되면서 완전히 그 준예산 상태로 그렇죠. 가는데 미국은 뭐 그런 것들을 그냥 개의치 않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봐달라고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 설득하러 막 간 것 같은데 그래서 행사가 보니까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도 보니까 표정이 뭐 이렇게 무슨 발언을 많이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더라고. 지금 정신이 완전히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의원님, 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것만 하면은 지지율을 올릴 수 있고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어. 딱 뭘 건의하시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너무 일방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얘기 또 생각이 좀 다른 그 전문가들 얘기 좀 듣고 본인의 생각을 좀 조정하셔야 된다. 본인의 생각. 특히 이제 외교 문제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걱정이 많으세요. 물론 이제 우리 진영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뭐 요즘에는 보호무역이기 때문에 자유무역도 아니라서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 같은 진영하고 같이 가긴 가되 그 안에서 우리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도 보면 반도체 보조금 문제에서 사실은 뭐 보조금 받으면 미국에 중국에서 사업을 그러니까 생산량을 증대할 수도 없다. 생산량까지 간섭하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5% 이상 증대하면 보조금 다시 박탈하겠다. 뭐 이런 아주 정말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법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많을 텐데 아직 이런 문제들 뭐 또 특히 일본 문제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것도 우리나라 문제도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막 두둔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이 위험성에 대해서 뭐 이게 아주 당장 뭐 치명적이다 이렇게 단어는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이게 축적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단어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다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듣고 저는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 사고 내지는 좀 이렇게 좀 약간 이 양쪽의 생각들을 좀 수렴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시면 누구 어느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걱정되죠. 그냥 뭐 내 생각이 다 오라. 너그럽고 열린 마음으로 포용력 있는 그리고 모습 보여라. 그렇죠. 계속 때려잡기 또 막 하고 뭐 조금 자신하고 안 맞는다 싶으면 막 때려잡잖아요. 무서워요. 무서운데 왜 그렇게 안 무서운 척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섭다는 건 저분이 어떻게 하실까가 무섭다는 거고 네. 제 개인한테야 뭐 제가 무슨 현역도 아니고 또 거기에 무슨 목매달고 한 자리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한 자리 좀 바래가지고 좀 출세하셔가지고 제 민원도 좀 들어주시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럼 민원 글쎄 그런 건 좀 죄송하긴 한데 한 자리 해가지고 아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보고 어떤 정무직을 맡으라고 하면 저 나름대로 거기서 내가 구현하고 싶은 제 철학과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뭐 대통령하고 상의는 하더라도 그게 좀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맞다.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엔 잘 몰랐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안 맞는 데다가 이게 또 소통이 좀 돼가지고 설득해서 서로 이렇게 좀 협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괜히 뭐 서로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또 입법부하고 또 다른 문제죠. 집행부의 일원이 되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현안 문제도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 대통령과 당정이 노조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어요. 최근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술판, 노숙, 쓰레기 처리 문제 등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응책을 논의했는데 이 대응책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지금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심야 5개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요. 뭐 물대포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논의를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일단 우선 저는 대통령이시잖아요.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발언도 네. 특히 상대에 대해서 공격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셨고 권력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본인이 직접 좀 하시지 마시고 네. 이거는 경찰이나 네. 검찰에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여지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이게 뭐가 굴러가거든요. 왜냐하면 싸우다가도 누가 중재를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아예 싸우지 마 이렇게 다독이고. 그렇죠. 최고 지도자는 그 룸을 그 공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의 항상 문제는 제가 보니까 본인이 다 말씀하시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네. 이거 뭐 야당의 대표인가 싶을 정도로 그럼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조금 물러서서 타협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는 정치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전쟁이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다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우선 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집회 문화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도 문제의식은 좀 있으실 거라고 봐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저는 노조가 때때로 억울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앞으로의 노동운동의 방향은 고용을 어떻게 증진시킬 맞아요. 거냐. 이 어떤 노동이 상실되는 산업 전환의 시기에 맞아요. 이 노동자들의 어떤 불안한 어떤 일자리 문제 그럼 어떻게 직업 전환 교육을 계속 시키고 그럼 이게 개인한테 그 책임을 넘기면 안 돼. 이걸 도와줘야 되는 게 사실 국가인데 국가가 제대로 그 역할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거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굉장히 불안하실 거고 특히 젊은 분들은 그럼 이거를 국가가 역할 안 하고 있을 때 이걸 밀어붙여서 역할하게 만드는 그런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한데 사실은 집회 문화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국민들한테 또 민폐를 끼쳐도 안 된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다만 이거 너무 일반화하고 네. 막 대통령이 그냥 언론 플레이 하다시피 하면서 해버리면 이게 뭔가 대립적 구도가 되면서 타협이 아예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노사정이 가자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게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듣지. 아니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이게 투쟁적인 아니 상황이 이제 되는데. 야간에 시위 집회를 하면서 뭐 노숙 투쟁하고 노상방뇨하고 고성방가하고 아니 그렇게 음주하고 얘기하면 전부 다 그러는 줄 알지. 그거 아직 극히 일부죠. 네. 뭐 저도 시위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지만 지나가면서 대부분은 잘 지키고 그리고 그러면 경찰들이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합법적인 시위는 보장을 해주되 네. 그러한 불법성이 있는 집회나 시위는 현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정교하게 그래서 이걸 왜 대통령이 얘기하시냐. 그거는 실무자들이 얘기할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은 있다.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헌법 37조 2항인데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법률가들이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야에 집회를 하니까 너무 시끄러워. 네. 다 자는데. 네. 그러면 심야에는 네. 소음 기준을 엄격하게 높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못하게 하지 말고 어떤 네, 제도적인 그러니까 보완을 좀 해라. 아니 그 뭐 이렇게 행진하는 것까지 못하게 할 필요 있나요? 근데 네. 실은 그렇게 별로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어떤 내용을 침해하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막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소음 기준을 지금보다도 더 낮춘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5개 집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시벨 기준이 조금 너무 그러면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낮추자. 네.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예민해 있다. 뭐 이런 논의를 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리고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그리고 집시법 개정이라든지 물대포를 뭐 사용한다 이런 논의 자체는 저는 말이 안 된다. 아니 물대포는 이제 이미 시대 착오적인 얘기 네. 아닙니까? 그거 또 한단 말이에요. 그 큰일 납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문제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슈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뜨거운 관심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이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본에서 이틀째 현장 점검 중인데요.
일본 정부가 어제는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재개를 거론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일 외교 흐름을 볼 때 설마 여기에도 일본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이제 방류하기로 결정을 완전히 했어요. 했죠. 그죠? 네. 그리고 여름에 하겠다고 뭐 경제 뭐 산업성 장관인가 뭐 나와가지고 얘기도 했고. 그런데 뭐 우리가 그걸 막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네. 우리 주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고 또 저는 어쨌든 이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게 맞다. 일단. 응?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 줄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시찰단은 왜 갔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갔을까? 그래서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괜히 거기다가 우리가 막지는 못할지라도 거기다가 면죄부 주는 이상한 또 행동은 할 필요가 이용당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IAEA는 좀 다르죠. 거기는 원자력 기구인데 원자력의 또 진흥 이런 것들이 맞아요. 또 목표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설립 목표 자체가 다르고요. 대한민국의 정부의 어떤 수립 목표가 원자력 산업의 발전과 진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원자력이 또 중요하고 우리 산업에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거를 가지고 무슨 이게 유해하다 아니다.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니다.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오염의 문제나 유해성의 문제는요. 정도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감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얘기할 거며 그렇죠. 네, 누가 또 함부로 이거 엄청난 치명적인 뭐 갑자기 당장 뭐 이것도 너무 과장된 광우병 선전 산동처럼. 그것도 괜히 오해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위험성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안 지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원래는 반감기 지나고 방류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뭐 문제가 없다고 다들 보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일본이 이렇게 방류를 하는 이유는 반감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계속 보관하고 처리하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땅부터 시작해서 이 통에 어떤 제작까지 해서 통도 특수한 통에 보관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일본이 이것을 반감기까지 가능하면 보관하려고 하는 게 맞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방류가 됐을 때 위험성은 있긴 있는데 사실 얼마나 있는지는 지금 이걸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당장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나중에 축적이 되면 문제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그죠? 민감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임기라든가 그래서 거기다가 또 실제 위험성에 비해서 사람들은 이런 걸 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또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국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아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정부가 면죄부를 줘버리면 안 되죠. 이건 막아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건 하면 안 시찰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깜깜이에요. 그냥 유단장이 나와가지고 브리핑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의원님 국회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네. 이 시찰단이 일본에서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하고 뭘 확인했는지 국회 차원에서 뭔가 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죠.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왜 보냈을까? 그러니까 왜 갔어요? 라는 것부터 물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가가지고 이거는 문제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문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가서 제대로 검증도 안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럼 또 갔다 와가지고 기왕 갔는데 시찰단 와가지고 그럼 갔다 온 거 보고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국민들한테 비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럼.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국회에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보고를 하면 또 그 시찰단의 보고의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건 말이에요. 분분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갈등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그런 갈등을 계속했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결국에는 갈등만 키우고 아무것도 정부는 못할 것이고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을 했다. 시찰단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국회에서 그걸 따져야 된다. 그렇죠. 네. 아니 이왕 갔으니까 가지 안 갔으면 따질 일도 없죠. 네. 그리고 그냥 우리 정부는 반대한다. 방광기까지 보관해라. 방류하지 말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이 다 책임져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일본이 그래도 강행을 하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나서가지고 마치 일본에 면죄부 주듯이 막 시찰단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국민들 눈치 이제 와서 국민들 눈치 보면서 이제 뭐 안 돼. 지금 이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안 돼라고 막 해버리면 그럼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하고도 모순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스스로 처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때요, 의원님? 예를 들면 어리석죠. 지금 그러니까 21년도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규탄 결의안이 작성이 됐어요. 그걸 작성했던 분이 누구냐면 현재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인 조태용 실장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정의용 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외교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IAEA에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건에 맞춰가지고 방류한다고 하는 것을 뭐 허락하면 뭐 우리로서는 어떤 문제 제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하고. 근데 규탄했죠. 네. 네. 근데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뭐 그냥 과학적으로 검증해보고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민주당은 또 그랬죠. 완전히 진짜. 바뀌었어요 지금. 아니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랍고 세상에 저는 그래서 정말 헷갈려요. 이게 지금 편 갈라가지고 너는 누구 편이냐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데 네. 실제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싸우기나 하는 거냐 이거. 네. 그리고 민주당은 막 그러더니 그때는 또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또 저는 막 민주당 비판했어요. 네. 그런데 저도 비판했어요. 네, 그죠? 기억나죠? 좀 문재인 정권하고 또 민주당 엄청 비판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똑같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방류하는 거니까 당장. 그러면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래서 저는 왜 누구 편이냐를 자꾸 묻는 거냐. 국민 편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 그러니까 입장에서 항상. 나는 그때랑 똑같이 지금도 비판하는 거다. 네. 그런데 왜 국힘은 벼랑간 입장이 달라지고 민주당은 또 왜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냐. 이게 저는요. 이건 망국적인 상황 아닌가? 저도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그게 이제 상식적인 보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보수 참칭 패널들인지 저희가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아니 그 상식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요. 네.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여기 끌려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국민들도 나는 누구 편이냐를 자꾸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네. 볼 때 두 당 다 시대적 소명도 다 있고 맞아요. 솔직히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이라도 있는 거냐. 그랬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딱 보고 이거 누구 편인가 해서 내가 이쪽 편이고 내가 이 당을 좋아하면 저 당이 막 모순된 행동을 해도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무엇이 옳은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는 항상 국민 편에서 해야 된다. 뭐 자기 진영과 그게 일단 우선이죠.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지지자들을 배려하거나 듣기는 할 수 있죠. 그죠? 얘기를. 그렇지만 결론은 어쨌든 상식과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국가와 국민에 대한 관점에서 결론 내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한 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즘 부모들 아이가 아프면 정말 고생을 하는데 수학과가 부족해가지고요. 새벽 4시부터 오픈런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얼마 전에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네.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너무 막 저를 보는 듯해서 저도 지금은 애가 이제 좀 컸지만 네.
그때 심정은 좀 겪어보지 않아요. 몰라요. 우리 장 소장님도 네. 그죠.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집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우리 정치권은 보면 이제 손잡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그 아이 낳고 했을 때는 대가족적인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본인이 막 짊어지고 한 경우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진짜 그야말로 머리가 휘날리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근데 막상 아이가 새벽에 막 울고 고열이 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럼 대학병원까지 나중에 응급실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갈 동안에 그 막 심정 막 가슴이 막 네. 두근두근하고 네. 막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근데 그리고 병원에서 볼일 끝나고 열이 좀 내렸어요. 그래도 약간 미열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날 아이를 어디 맡기고 가야 되잖아요.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느끼는 그 막 아이한테 뭔가 내가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뭐 대부분 이제 우리 집만 해도 그래도 우리 남편 잘 이해해 주는 편이지만 보통 또 엄마가 이걸 다 오롯이 책임지고 막 하는 집안들이 많잖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근데 소아과만 이런 게 아니고 산부인과도 그렇고 비뇨기과도 그렇고 이게 저는 얼마 전에 간호법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자꾸 직역 간의 싸움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그냥 끝내버렸는데 저는 보건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는요. 사실은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의 직역 간의 갈등은 그냥 표면적인 것이고요. 네. 근본적인 건 의료 현장의 어떤 여러 산적한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게 참 좋은 제도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들은 아주 저렴하게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참 잘했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국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한 경우가 많거든요. 다 일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주 파인 튜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미세한 조정이 안 돼 있고 또 이 업계나 이 어떤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도 엄청 또 관료화돼 있어가지고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다 돈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의료 수가 현실화? 저는 수가를 조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특히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소아과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이를 안 낳으니까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럼 시장에 맡기나? 거기다가 이게 우리는 의료 수가가 보험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병원들이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글로 막 새벽같이 오픈런 하는 맞아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데 좀 있으면 산부인과처럼 없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부 대학병원 가야 되는. 그래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저는 이 공급자 측면에서의 수급 문제를 공급자 측면에서 어떻게 조정할 건가. 또 그랬을 때 수요자의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요. 한 1년, 2년 정도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전문가만 모이면 안 돼. 제가 보니까 교수나 이렇게 전문가분들은 탁상 공론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엄마들. 실제 환자들, 맞아요. 우리 의료 수혜자들 그리고 의사들 중에서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다 얘기 듣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뛰어다니셔야 돼 이거를 해결하려면.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의협과 정부가 아니 의대 정원 지금 한 300명, 400명 내외 좀 높이자, 늘리자. 그래서 좀 이 소아과 의사들을 좀 더 확보하자 이러한 움직임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까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은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까 간호사 문제, 직역간의 문제, 그다음에 소아과 문제, 수가 문제, 또 의대 정원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얽히고 설킨 거라서 종합적으로 같이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받아들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정말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막 토로하시는 것들 그것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고치면 다른 직역이 피해를 또 입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그러면 어떠한 이분들도 애로사항인데 이분들 그럼 나는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순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종합적인 어떤 혁신안
건강보험 혁신안, 의료 혁신안 이런 거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장관이 뭐 하냐 직무유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은 월급만 받으시는 건가? 응? 끝까지 그냥 비판만 하시고. 아니 저는 정무직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의원님 오늘 못다한 말씀은 네. 다음 주에 얘기 더 나눠요. 네. 지금까지 이현주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